예, 그 장례 정리가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7시 5분 전에 5분 정도만 수련해서 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금 컴퓨터 연결하셔야 되는데 자리에 착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휴대폰을 하고 계시거나 계신 분들은 전부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전원을 끄시거나 진동 모드로 모두 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 행사 중에는 이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광명 시민교육특강의 사회를 맡게 시민사회자 정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함께하고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앞에 템포를 못 맞춘 게 맞죠? 네, 저보다 훨씬 리액션들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먼저 시민사회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광명 평생교육원의 학점렌즈의 심리학 전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심리학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특히 텔레비전에서 범죄 드라마 같은 것들 보면서 굉장히 범죄 심리학, 그 중에서도
그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직업이 참 상당히 접하기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로파일러의 그 전설이신 표창원 선생님 모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뭐 함께 10년을 공부하는 학우들도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고대하던 그런 시간이 오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인간 그 불편한 심리를 들여다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제가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시작으로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앞으로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일로 자주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특강을 진행해 주실 표창원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유명하셔서 그 프로필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고 할 수가 없고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필이 없습니다. 자, 현재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신 표창원 선생님은 엑스터대학교 대학원 박사이시며 경찰대학 행정학 교수, 경찰청 범죄심리분석 자문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전문위원, 한국경찰발전연구회 회장, 아시아 경찰학회 회원 등 회장 등을 역임하셨고 2013년 제27회 NCCK 인권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 추적 사각지대, 그것이 알고 싶다, 범죄심리 분석 더 프로파일러 등 활발한 방송 활동을 지속해오고 계시며 정의의 적들, 프로파일러 표창원의 사건 추적, 나는 셜록 홈즈처럼 살고 싶다 등 다수의 저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강의를 부탁드리기 앞서 요즘에 이제 현대사회 살면서 제일 필수적인 게 뭔지 아시죠? 네, 격정적인 리액션과 열어하는 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호응에 따라서 좀 더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불의의 세상의 정의를 외치고 계신 범죄수사 전문가 표창원 선생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광명시의 수준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냥 일반적인 주제가 아니고요. 좀 어려울 수 있는 범죄 심리에 대한 주제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것 자체가 감동입니다. 우선 정말 그 길도 많이 막히고요.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와주신 마이크엔 음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오셨나? 그래서 와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기본적인 시간이 사실 프로파일링 강의를 하루에 8시간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1강부터 8강까지.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서 사실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더 요구를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오늘 2시간에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까? 사실은 걱정입니다. 빈산의 1강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의문이 생기시면 노트를 하셨다가 아주 효율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아는 분 계신가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다행히도 없으신 것 같군요. 가끔 가다가 계십니다. 손을 드시고 제 삼촌입니다 이런 분이 가끔 계셨어요. 너무 좀 처참한 사진이죠. 이 사진은 옆에 있는 그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수용소에 유대인이라는 이유 또는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었다는 이유 또는 동성애자였다는 이유 혹은
유색인종이라는 이유 등으로 수용했다가 집단 학살을 했던 그 사건의 피해자분들입니다. 가스실에서. 그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집단 학살된 분들의 숫자 혹시 여러분들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이지만 대략 추정. 예, 정확히 말씀하시네요. 600만 명. 추정치만 그렇습니다. 그 이상이 있죠. 그 중에 일부의 모습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정말 눈도 깜짝하지 않고 600만 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이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의 심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숙제가 있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나 우리의 자녀가 저런 인물이 된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랑스러우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같은 시기에 이 나치 독일의 동맹이었죠. 일본 제국주의 그 순사들, 헌병들 그들이 자행한 악랄한 학살 역시 나치에 못지 않습니다. 그 숫자, 그 피해자들의 숫자는 거의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인데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진은 그 중에 한 도시, 중국의 남경, 난징이라고 하죠. 난징에서 벌어진 학살, 당시의 어린이 피해자들의 시신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난징 대학살 때는 한 도시인데요. 히틀러 나치는 유럽 전역에서 잡아온 그런 그 납치해온 불법적으로 수용인들의 그 사망자 숫자라고 한다면 난징, 남경이라는 도시 한 곳에서만 벌어진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학살은 피해자가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네, 조금 더 많습니다. 예, 30만. 예. 선생님 혹시 다녀오셨나요, 난징? 왜 그러냐면 그 혹시 여행 가시면요, 남경 난징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정문에 바로 30만 명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희생을 기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의 질문이죠. 이 젊어 보이는, 앳돼 보이는 일본 순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일까요? 이들은 괴물일까요? 사이코패스일까요? 과연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요? 뭐 그런 질문들이죠. 과거 우리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들,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본인께서 직접 혹은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셨죠. 6.25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그 당시에 사실 이념이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저 우리 편이냐 나의 편이냐, 저쪽에서 우리를 먼저 죽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죽이자, 뭐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 또는 복수심리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도 이런 집단 학살한 그런 역사를 우리 가지고 있죠. 과연 이런 일들은 왜 생기느냐? 범죄 심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은 미국에서 가장 악랄했던 연쇄살인범들의 사진들입니다. 이 안에 보면 여성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화 몬스터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죠. 에일린 우오르노스라는 여성 연쇄살인범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는 대단히 미남처럼 생겼습니다. 이름은 제프리 데머라고 하고요. 이 친구는 남자인데 같은 남자 청소년들을 유인해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술 또는 마약을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강철 주사로 녹인 납을 뇌에다가 주입하면서 뇌가 서서히 굳어가면서 사망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아주 정말 우리가 입으로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공포스럽죠? 그런 연쇄살인범입니다. 도대체 이런 인간은 어떻게 된 인간일까? 우리와 전혀 다른 종류일까라는 그런 의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친숙한 사람. 우리가 뭐 세계 자랑할 분들이 많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피겨스케이팅, 수영, 뭐 축구, 야구. 그런데 조금 다른 분야입니다. 예, 연쇄살인이라는 분야에서 세계 100대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리스트에 올라간 친구죠. 유영철. 예. 22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검거된 뒤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의 시신 중에 일부를 장기를 믹서기에 갈아서 마셨다. 주장을 본인이 했습니다. 확인은 안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정남규, 광명시에도 정남규 피해자가 계십니다. 네, 그리고 주로 서울 서남부 여서 바로 이제 다리만 건너면 연결되는 그 구로구, 동작구 이쪽에서 주로 범행을 많이 저질렀죠. 신대방동 그리고 저쪽 보라매공원 이쪽에서 그리고 강호순 역시 광명시의 피해자분이 한 분 계시죠. 그리고 수원, 화성 여성분들 차에 태워서 살해했던 이들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봐도 참 평생을 연구해도 사실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냥 편하게 사이코패스야 라고 규정하고 끝내버리면 편하긴 하겠죠. 저들은 잡혔으니까 이제 별종이고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교도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겠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들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우리 이웃집에서 우리와 함께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가게에서 식료품을 사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우리 이웃들이었습니다.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았죠. 이들이 정말 다른 존재요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저런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조치를 취했겠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결코 이러한 끔찍한 범죄 사건들을 그저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잊고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이 사진은 이 그림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네? 어떤 거요? 폭력! 예! 좋습니다. 역시 광명시 어린이의 수준은 대단합니다. 폭력을 보여주고 있죠. 폭력 중에서 어떤 폭력? 살인! 좋습니다. 살인 중에서 어떤 살인? 형제! 좋습니다. 형제 중에 어떤 형제? 형제 중에 어떤 형제? 어떻게 형제라는 것이 떠오르셨죠? 예, 정확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카인과 아벨은 아담과 이브의 아들이죠. 형제이고요.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왜 살인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동기는 뭐죠? 시기, 예, 질투. 예. 특히 무엇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아담과 이브가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카인에게는 농사를 지으라고 했고요. 맏아들이니까. 동생 아벨에게는 양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카인은 1년 내내 뼈 빠지게 들에서 일하고 농사 지어본 분들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추수 때, 이맘때, 가을에 다 곡식을 다 추수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햇곡식을 골라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하느님께. 제가 1년 동안 그
온 힘을 다해서 키운 곡식입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은 양을 그냥 방목했죠. 양들이 스스로가 풀 뜯어먹고 살았으니까 그냥 놔뒀으면 돼요. 1년 내내. 그러다가 제삿날이 다가오니까 그 중에 가장 어린 양 한 마리를 그저 가져와서 바칩니다. 신이시여, 제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 가장 어린 양입니다. 그랬는데 어때요? 하나님은 1년 내내 고생해서 키운 카인의 곡식보다 놀고 먹으면서 그냥 데려온 아벨의 새끼 양을 어렵게 가져가시는 모습. 카인이 화가 난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녀석만, 아벨, 저 녀석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녀석아, 너는 좀 없어져 줘야 되겠어. 물론 성경 속의 이야기이고요. 성경도 역사책의 일종이죠. 그래서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그리고 가장 서로에게 의존해야 할, 아껴줘야 할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싶은 살의를 느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가 하는 거죠. 어제 오늘 우리 계속 끔찍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살해하는 아동학대 치사사건 울산에서 또 칠곡에서 여기저기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매스미디어 언론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폐륜, 큰일 난 일인 것처럼. 그런데 이미 인류는 처음부터 가족 간의 살인으로부터 시작돼 내려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는 그런 공격력 또는 폭력, 욕구, 우리 어린이가 말했던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이야 여러분들 좀 프로파일링 수업 들으러 오셨는데 프로파일링도 있고 CSI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범죄 수사 기법들이 있습니다. 무엇에 의존하는 수사 기법들이죠? 과학, 그렇죠. 예, 우리 어린이들 초등학생이죠. 과학의 수준이 이렇다니 대단합니다. 우리 초등학생이 큰 박수 한번 주시죠. 과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 그냥 감으로, 경험으로 또는 미신으로 누가 범인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증거들을 모으고 검증을 하고 실험을 하고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수사 기법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죠. 과학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쓰느냐라는 말이죠. 과학이 없었던 시절에는 우리는 어떻게 범인을 잡고 수사했을까? 사건을 해결했을까? 과거 이야기책에 보면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명한 임금님이나 또는 고을 사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용의자는 이 안에 있습니다. 그때는 CSI도 없고 프로파일링도 없어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 이야기책에 보면 어때요? 쭉 줄을 세워줘 용의자들을. 그렇게 하고 상자 하나를 가져온다. 그렇죠? 이 상자 안에 손을 넣었다가 까만색이 묻어나오면 범인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범인은 자기 손에 까만 게 묻어나올까봐 주먹을 꼭 쥐고 깊이 안 넣죠. 딱 그러니까 주먹이 나오질 않고 네가 바로 범인이구나. 이게 이제 이야기 속에 나오는 과학이 없었던 시절에 심리를 이용해서 범인을 검거하던.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우리가 순수하지가 않죠. 에이 무슨 소리야. 손 넣으면 다 까만 게 있으면 묻는 거지. 범인은 묻고 아닌 거 묻는 게 어딨어.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성경이 법이요 또 역사요 규율이고
도덕이고 윤리였던 시절에는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범 카인의 사례가 누가 나쁜 놈이냐 누가 범인이냐를 결정짓는 요소였습니다. 그 당시 카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 신은 카인에게 어떤 벌을 내렸습니까? 너도 죽어라 이랬습니까? 아닌 거죠. 기독교에서는 자비의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다. 나가거라. 쫓아냅니다. 그 당시에 카인이 쫓겨가고 나서 카인의 후예들이 그의 아들 계속 태어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쪽 하느님의 땅에서도 뭐 이브라임, 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조금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인구가 불어나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 섞이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의 모습을 담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살인 같은 걸 저지르지 않는, 십계명을 어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카인의 후예들은 자기가 필요하다면 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없던 시절, 고대, 성경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수사를 했느냐? 이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 카인의 후예가 있느냐 이걸 찾아야 합니다. 그럼 카인의 후예는 어떻게 찾아요? 카인의 후예에게는 마크, 징후가 있다. 상징이 있다. 어떤 것? 그 당시에 알려져 있던 카인의 후예의 상징은 빨간 머리. 빨간 머리를 염색하지 마십시오. 노란 것도 괜찮고 가식도 괜찮지만 빨간 머리를 염색하지 마시고요. 문신. 보이는 곳이 아니고 안 보이는 곳에 카인의 후예라는 표식을 만들어 놨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와 계신 분들이 한 마을이다. 이 안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범인을 찾기 위해서 지문을 조사하고 족적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처에 몸 안에 카인의 흔적이 있는 문신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찾기 위해서 옷을 다 벗겨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숫자 뭐죠? 666과 관련이 있는 사람. 지금이 어때요?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때요? 지금과 많이 달랐죠. 과학이 없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었죠. 그래서 어떨까요? 이 당시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탈리아 로마에서 비롯된 그 기독교의 총본산이죠. 이탈리아에서 한 마을에 갓 태어난 2살배기, 이제 2년이 채 안 된 2살배기 어린이가 처참하게 살해당한 일이 있었어요. 없어졌다가 개울가에서 내장이다. 그리고내 오는 그런 처참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을에 카인의 후예가 누가 있느냐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마을에서 악마에게 제사를 지낸 사람을 찾아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기독교, 성경,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신을 믿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데려와서 그가 범인이라고 하면서 그를 처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죽은 그 아기가 너무나 아직까지 순수한 영혼인데 희생했다라고 해서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뭔지 알죠? 성스러운 사람, 천사 같은 성인. 그래서 그 성인을 따르는 축일도 생기고 많은 기일도 생기고 했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1976년에 교황청에서 이 사건을 재조사합니다. 그 당시 사건 기록들 전부 가져와서 그랬더니 그 당시 수사가 잘못되었다. 사실은 그것이 이교도, 악마를 믿는 사람에 의한 카인의 후예에 의한 살인사건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어린이에 대한 성인 지위가 취소가 되고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어쨌건 옛날에는 그렇게 수사를 해왔다. 그 다음에 카인의 후예 찾기가 너무 비합리적이다, 비상식적이다 라는 지적이 일었죠. 그 다음에는 왜? 아니 빨강머리라는 게 무슨 타고 태어날 때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무슨 악마의 표시냐. 그 다음에 문신이란 것도 몸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 그건 자기와 전혀 상관도 없고 악마도 상관이 없는데 그를 악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그 지적과 비판이 일었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카인의 후예를 대체한 게 뭐냐면 마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마녀. 맞다. 이제는 카인의 후예가 너무나 그렇게 두드러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리가 없다. 악마가. 이제는 숨어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카인의 후예가 주로 남자를 찾았다면 그들은 의심받지 않는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독일의 그 수도사 두 사람이 연구를 한 끝에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씁니다. 그 마녀의 망치에는 마녀를 어떻게 식별할 것이냐, 어떻게 구분하냐라는 것을 책으로 한 걸 썼어요. 그 책이 최초의 프로파일링 교과서입니다. 과학적이진 않죠, 전혀. 하지만 범인의 특징을 분류 분석하고 어떻게 범인의 특성을 찾아내느냐를 처음으로 썼던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냐? 도대체 마녀는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하나? 카인의 후예랑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악마의 표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옆에 사진을 보면 이 당시가 언제냐면 1100년, 1200년, 1300년, 1400년 11세기부터 15세기 정도까지예요. 이 시기에 수천 명이 이 마녀 사냥에 의해서 희생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 마녀로 의심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마녀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몸 안에 흉터나 점, 악마의 표식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옷을 벗겨보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여성분들 특히 점이 겨드랑이나 이런 곳에 있으시다면 정말 다행인 줄 아십시오. 지금 여기서 태어나신 것이 12세기, 13세기에 만약에 유럽에서 태어나셨다면 여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없이 혼자 산다. 왜? 마녀는 인간 남자랑 결혼하지 않아요. 악마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어요. 혼자 사는 여성, 그 혼자 사는 여성이 자녀도 없고 그리고 몸 안에 점이나 흉터가 있다면 이건 참 그렇죠? 예. 우리 그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이제 악마의 분신 애완동물인데요. 이때 이 애완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고양이라고 하신 분들, 고양이는요 20세기의 소설가 에드가 알란 포가 검은 고양이라는 소설을 쓴 이후에 악마의 상징처럼 됐습니다. 그 전에 고양이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말 잘 듣고 귀여운 존재였어요. 박쥐가 애완동물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볼까요? 악마 지금은 너무나 귀엽고 예뻐 보이지만 악마의 상징인 애완동물로 그 당시에 생각되었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얘는 아니고요. 예? 응? 다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토끼였어요, 토끼. 그쵸. 왜? 예, 악마의 뿔 같은 귀를 가졌고, 그리고 눈이 빨갛잖아요. 토끼를 키우고 있으면서 혼자 살고, 몸 안에 점이 있는 분. 예, 이런 분들 참 힘드셨죠. 또,
환청이나 환시, 남이 못 보는 걸 보고요. 남이 못 듣는 걸 듣는 거. 그리고 약초나 허브를 재배하고 더 중요한 건 이래서 의심을 받아요. 의심을 받아서 막 추궁을 받는 거예요. 너 마녀 아니야? 마녀지. 마녀일걸? 막 그러면 울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녀가 아닌 여성이라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잖아요. 그 당시 더 심했고. 만약 울지 않으면 이건 거의 100%입니다. 마녀로 봤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마녀의 망치에 나와 있는 마녀의 프로파일이거든요. 마녀 식별법인데 이래서 막 그 종교 재판들이 열리면서 마녀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마녀를 그냥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끔찍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거나 흉흉한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갑자기 그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마녀가 있다라고 해서 마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마녀 구별법은 뭐죠? 혹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거. 마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마녀라고 의심이 되는 여성을 어떻게 합니까? 우물에 던집니다. 그래서 가라앉아서 숨이 막혀서 익사하면 사람인 거예요. 떠오르면 마녀인 거죠. 마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태워서 죽여야 돼요. 화형에. 말도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죠? 일어나 저러나 다 죽잖아. 그게 마녀 사냥의 핵심인 거죠. 결국 뭐예요? 찍히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요새 마녀 사냥이란 말이 많이 나올까요? 바로 이런 특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종북이다. 표창원은 종북이야. 일걸? 검증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막 탈탈탈 털었어요. 그랬더니 표창원의 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왔대. 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 이런 거 표현의 자유 얘기한대. 우리가 안보가 더 중요하고 단결이 더 중요한데 이런 거죠. 나중에 다 해봤더니 아니더래. 보수래.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아니면 말고 이미 그렇게 해서 검증을 다 해봐서 종북이 아니라고 나타났는데 어때요? 그 과정에서 이미 명예는 실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 저야 상관이 없지만 연예인들, 개그맨들, 웃기고 긍정적 이미지로 활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이 종북이래라는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면 그분들은 더 이상 텔레비전에서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은 에이즈를 퍼뜨린데 이런 마녀 사냥 한번 쭉 나면 나중에 과학적으로 그거 근거 없어라고 하더라도 이미 왠지 모르게 더럽고 무섭고 나쁜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죠.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에도 이미 마녀 사냥의 효과성, 그냥 찍으면 상대방은 없어진다.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나랑 승진 경쟁 상대가 있어. 부장 승진해야 되는데 저 과장이 나랑 경쟁 상대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과장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마녀 사냥이 시작되죠. 그러면 그 소문이 모두 사실이 아닌 걸 다 힘들고 어렵게 입증 다 했는데 이미 승진 심사에서 탈락해버려요. 군에서 공무원 조직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녀 사냥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그런 소문 또는 공격, 비난, 특히나 어떤 한 집단, 영남 사람들은 호남 사람은 영남 사람은 저들은 못 믿을 존재들이야. 저들은 너무 폭력적이야. 이런 식으로 한 집단을 그렇게 마녀 사냥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이죠.
어쨌건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범죄란 무엇일까? 누가 범죄를 저지르느냐? 누가 흉악한 짓을 하느냐? 너무 좀 잔혹한 사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여러분들 다 범죄심리 과목을 수강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사진은 조금 더 근대에 가까운 시기, 그것도 조금 전까지는 서양의 이야기들이었죠. 이제 동양, 우리의 이야기예요. 중국에서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능지처참. 이건 뭐예요? 예, 죄를 저지른 죄인인데요. 이 죄인은 그냥 죽이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나쁜 놈이야. 어떻게든 가장 최악의 고통을 맛보게 하고 죽여야 돼. 그래서 고안해낸 게 뭐냐? 발가락 끝부터 살갗 피부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은 죽지 않는 거죠.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라고 애원하게 돼요. 날 죽여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고통은 가중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능지처참이라는 벌의 문제인데, 더 중요한 건 말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분들. 보이시나요? 그 처참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우리 아이 안 보는 게 낫겠어. 너 보지 마. 고개 숙여. 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분들은 어때요? 좀 비켜. 나 좀 봐야 되겠어. 잘 안 보이잖아. 어떤 심리일까요? 왜 이런 걸까요? 저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잔인한 시기였나요? 훨씬 더 순진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저 때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야동도 안 보고 엽기 영상도 안 보고 일배도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럼 저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순진했었고 순박했고 서로 이웃 사촌 개념 아끼고 배려하고 공동체로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처참한 한 사람의 생명이 무슨 죄를 졌건 간에 저렇게 극악한 고통 속에서 쓰러져 가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경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진한 사진이 나옵니다. 역시 우리 어린이들 같으면 안 보기 좋을 것 같고요. 효수라고 하죠.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슬람 국가 IS라는 그 중동의 테러 조직이 행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왜? 두 가지죠. 하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포를 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라. 우리에 대한 공습에 참여하지 말아라. 미국에 그런 공습 결정이 내려지니까 미국인을 참수했어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미국에 동참하겠다고 하니까 영국인을 또 참수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미국과 동참할 의사를 표시하니까 프랑스인을 참수했어요. 그럼 결국 여러분의 국가, 정부가 우리에게 공습이나 불이익을 주려 한다면 나는 당신들의 친구, 이웃, 동료, 당신 나라 사람을 이렇게 참수할 거야 라는 그런 공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죠. 또 하나는 자기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이슬람 혹은 중동, 팔레스타인 상대적으로 그런 기독교 문화권 또 유럽, 미국 중심의 그런 서구에 짓눌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슬람 종교나 아랍 민족이나 또는 뭐 팔레스타인이나 이쪽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대표야, 우리가 가장 강하게 저들과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 우리에게 와. 우리의 용맹한 대원이 돼. 혹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진에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분들이죠. 이건 우리나라 당시에 우리 조상들인데요. 맨 앞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더 잘 보려고. 역시 또 영화 얘기 하나 하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핑거 스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 영화인데요. 그 영화 속에 다른 것 이야기들도 있지만 마찬가지가 나와요. 공개 처형을 하는데 그 공개 처형 장소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2층 아주 낡은 곳이고 가장 그 빈민들이 사는 학구방,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학구방 같은 건물인데 거기 2층에서는 공개 처형 장면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매번 공개 처형이 있을 때마다 돈을 받고 손님을 구경할 수 있는 자리를 내줘요. 동서고을 막론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거냐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심리일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것인가? 딱 한 가지죠. 딱 한 가지. 뭘까요? 저들은 저렇게 처형당하고 목이 떨어져간 저 사람은 나와 혹은 우리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구경거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더 잘 보고 싶어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동료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자, 조금 불편한 우리 주변 이야기로 가져와 볼까요? 어떻게 생때 같은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폭식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들에게 이제 그만해라, 보기 싫다, 지쳤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른 사람, 다른 존재다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저들은 순수한 유가족이 아니야. 저들은 가족의 죽음을 도구로 삼아서 정치적인 목적을 내세우고 있는 거야. 맞아. 어휴, 안심이네.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 편하네. 나도 같이 가서 폭식 퍼포먼스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인식의 과정이 없다면 그 대상자를 나와 다른 존재로 규정하는 그 절차와 과정 단계가 없다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고 대뇌에서 우리 변연계와 선조책, 섬역 이런 부분들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잡아당기고 막는 거죠. 그걸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해. 남을 슬프게 하면 안 돼. 남의 걸 강제로 빼앗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죠. 꼭 배워서만이 아니라 우리 대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강도짓을 하면서 아기가 있는 어머니를 성폭행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자기가 돈을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며 어떻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 앞에서 그런 짓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저들은 우리와 달라는 것입니다. 유영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영철이 어떻게 그런 범행이 가능했을까요? 기억하시나요? 유영철이 검거된 이후에 한 이야기? 그는 자신있게 고개를 들고 이야기합니다. 더 못 죽인 게 아니다. 이러면서 두 부류죠. 피해자분들. 한쪽은 부자. 그가 규정한 부자입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는 노인분들인데요. 부자들, 당신들이 욕심 부리고 다 끌어안고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 같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야. 그러니 당신들은 죽어도 싸라는 거죠. 그 피해자분들이 유영철에게 잘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상관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영철은 자기 마음속에서
그들을 규정을 하는 거죠. 나와 다른 존재, 저들은 가진 자들, 부자들, 그러므로 직접 나의 피해에 안 줬어도 다 똑같은 존재들이야 라는 거죠. 또 한 부류의 피해자들은 뭐예요? 여성들. 여성들 몸 함부로 굴리고 나 같은 남자 무시하고 거절하고. 왜? 자기 이혼당했거든요. 계속 범죄 저지르고 교도소 들어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배겨납니까? 그리고 평생 살 때도 그 성격적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었죠. 그래서 그 부인이 유영철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 때 이혼 통보를 합니다. 근데 그걸 유영철은 자기의 잘못, 자기의 책임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건 여성들이 모두가 잘못된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여성들이 다 이기적이야. 그리고 자기가 더 좋다면 다른 남자한테 막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성들에게 응징을 해야 되겠어. 처벌해야 되겠어. 앞서 우리가 봤던 다른 사람들의 극악한 고통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던 사람들의 심리와 뭐가 다르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를 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나와 다른 존재야 라고 규정하는 순간 인간은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꼭 정신병자여야만 되는 게 아니죠. 그들이 꼭 사이코패스여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 IS 그 조직원들이 전부 사이코패스일까요? 나치 독일에 부역했던 그 수많은 독일의 유겐트 청소년들, SS 친위대, 그들이 다 정신병자하고 사이코패스였을까요?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고문하고 짓밟고 악랄하게 자행했던 그 악행들, 그 일제 순사들, 헌병들, 그들의 앞잡이들, 그들이 전부 다 괴물이고 마녀고 카인의 후예고 정신병자고 사이코패스였을까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다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몰이, 일베들, 그들이 전부 이상한 정신병자들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도 계실지 몰라요. 우리 이웃이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고 다만 마음속에서 우리와 남, 적, 상대방 이렇게 규정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슨 짓이든 상대방에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 심리를 이야기할 때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우리와 달라라고 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첫째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둘째 그들에 대해서 가혹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바꿔볼까요? 역시 우리 광명시 가까운 데서 일어났던 조두순, 그렇죠? 아동대상 성폭행 법.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놈들은 그렇죠? 찢어 죽여도 정말 그렇죠? 양이 안 차죠. 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 인간들은 나와 다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들이 한 짓, 그건 그런 처벌을 받아 마땅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똑같은 감정, 똑같은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투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동성애 말씀, 성소수자 말씀드렸지만 제가 트위터 팔로워가 지금 23만 명이 넘어서입니다. 2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제 트위터를 매일 보고 계세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말에 지지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지난번에 김조광수 감독이라는 영화 감독이 동성 결혼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청계천에서. 그때 제가 초청받은 하객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 트위터 팔로워들 중에 거의 반 정도가 거기 가지 마세요라고 저한테 부탁했어요. 제발 거기는 가지 마세요. 당신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래서 몇 마디 주고받았어요. 물론 성경적 이야기, 윤리, 자연을 거스른다, 더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카인의 후예, 마녀사냐, 뭐 여러 가지 과학이 있기 전에 선과 악을 나누던, 악을 구분하고 범죄자를 찾아내던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했죠. 그럼 뭐죠? 과학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객관, 논리, 검증, 입증. 근데 지금 가장 보수적인 종교의 주체 핵심인 천주교의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합법화하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가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현상이 있고 그러한 분들이 고통받고 있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자기의 특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서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고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들을 혐오합니다. 바퀴벌레 같이 생각을 해요. 지렁이처럼.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앞에 있다면 밟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란 겁니다. 조두순을 생각하면서 그를 찢어 죽이고 싶고 그에게 가장 강한 고통을 주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조금만 인식과 생각을 달리하면 어떤 누구에게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게 좀 돌고 돌면은요. 과거 일제시대 때 조센징은 다 찢어 죽이고 싶어라고 했던 일본 극우파들의 인식과 맞닿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산당은 전부 다 찢어 죽이고 싶어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극우적 생각과 맞닿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 심리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과학의 시대에는 살인범, 성폭행범 이들이 악마나 마녀나 카인의 후예가 아니구나. 그들은 우리 중에서 나온다. 그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익을 보려고 하고 쾌락을 맛보려고 하고 불이익은 피하려고 하고 고통은 싫어하죠. 그 인간의 보통 정서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이익을 찾을 수가 없을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이익이 너무나 예상되는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기에게 고통과 불쾌감만 오게 되는 상황인 경우, 사람들은 범죄를 선택하면 나에게 이익이 온다. 범죄를 선택하면 나에게 쾌락이 올 수 있다는 상황이 되면 범죄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근대 시대, 과학의 시대에 바뀌게 된 범죄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범죄는 나쁜 거잖아요. 범죄가 있으면 우리 이웃 중에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내 것을 뺏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불안하잖아요. 믿을 수도 없고. 그러면 범죄는 막아야 돼요. 줄여야 돼요. 어떻게 줄일 것이냐의 문제가 나온 거죠. 옛날 같으면 범죄를 저지를 만한 악마 같은 자들만 속아내면 될 텐데 지금은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합리적인 존재니까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는 손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되겠다라고 된 거죠.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로부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제레미 벤담이라는 공리주의자는 공언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벤담. 그렇죠? 어르신들도 아마 옛날에 들어보셨을 텐데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쾌락은 전부 측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첫 손주를 얻는 기쁨, 첫 손주 봤을 때 그 기쁨, 그걸 10이라고 한다 그러면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100점을 받는 기쁨,
그것도 한 10 정도,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원하던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에 합격하는 기쁨,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친구에게 80에서 이겼을 때 기쁨, 또 보너스가 조금 올랐을 때 기쁨, 이런 것들은 모두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무엇이 가능할까요? 범죄로부터 얻는, 절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기쁨, 성폭행을 했을 때, 살인을 했을 때, 강도했을 때, 이게 다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벤담의 생각은. 그래서 뭐죠? 내가 이 세상에서 범죄를 일거에 없애버릴 수 있다. 왜? 어떻게?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이익과 불이익, 쾌감과 고통에 대한 조견표를 만들어서 모든 범죄 행위마다 그 범죄보다 어때요?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쾌감보다 조금만 높게 형벌을 정하면 합리적인 인간은 어때요? 딱 보면 내가 절도해서 아이폰 6를 새로 나온 거 가지고 싶은 마음 굿즈 같은 이걸 가지게 되면 나에게 6.7의 이익과 쾌락이 올 거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해서 내가 잡히고 망신당하고 처벌받고 하는 고통은 8.7이네? 이건 훔치지 않는 게 낫겠어. 막 웃음이 나오시죠? 그 당시에 생각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이라는 게 발달을 합니다. 형법 안에 각 그 죄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각 죄마다의 벌을 다 구체적으로 적게 된 거죠. 벤담의 생각이 맞았다면 지금쯤은 어떻게 됐어야 합니까? 지금쯤은 범죄가 아예 없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어때요? 오히려 더 많죠. 그건 결국 인간이 뭐죠? 꼭 합리적인 존재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처벌을 강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어이구 나도 처벌받을까 봐 무서워 범죄를 안 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그것이 이제 인간의 감정, 정서, 충동 이런 것들. 그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그렇다면 처벌이라는 건 소용이 없나? 근데 또 어때요? 어떤 범죄는 처벌을 높이니까 확 줄어들죠. 예를 들어 부정부패 이런 거, 공무원들의 비리, 부패 이런 거는 형량을 막 높이고 감찰, 감사 이런 걸 막 강화시키고 하니까 확 줄어들어요. 기업에서 벌어지는 횡령, 배임, 탈세 이런 범죄도 마찬가지고. 이게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에 의해서 행해지는 범죄들은 처벌을 높이고 또 처벌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고 그러면 줄어드는구나. 그런데 어떤 범죄는 눈앞에 경찰관이 있어도 저지른 범죄들이 있죠.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경찰관 생활을 1989년부터 했었거든요. 그리고 1993년까지 일선에 있다가 갔는데 경찰관 생활을 했을 때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가면 한겨울에도 우통을 탁 벗고 다 나와요. XX들아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런 분들. 네가 경찰이야? 잡아가봐 임마. 이런 거 있죠. 칼 막 흔들고. 그런 분들은 어때요? 그 앞에서 지금 선생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형법제 26조에 해당되시고요. 조금 한 발만 더 오셔서 정말로 찌를 것처럼 하신다면 그 행동은 바로 형법제 37조 넘어가시게 되고 형량이 도면이 들어갑니다. 이런 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이렇게 할까요? 뭐라는 거야 이게 하면서 더 화를 내겠죠. 인간은 그런 충동, 욕구, 감정에 또 쉽게 사로잡힌 존재란 말이에요. 흥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아하, 이제는 각각의 사람마다의 개인적인 요인, 성장 과정, 가정 환경, 교육, 그리고 그러한 범죄들이 발생하는 곳, 장소, 그곳의 상황들,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고,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강화하고 하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데, 그 다른 상황에 따라 각기 범죄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그것들을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형량만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해나가다가 보면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정말 이 사람들은 타고난 범죄자들 아닐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들과 지존파 같은 경우.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죠? 예, 20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상이 잘못됐어, 썩었어. 우리가 그대로 패배자로 낙오되고 말 수는 없잖아. 세상 한번 뒤집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부자들만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급 승용차만 발견되면 가서 세우고 납치하고 살해했던 범죄자들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첫 번째 범행 대상은 사장님의 고급 승용차를 빌려가지고 데이트를 하던 종업원들이었어요. 아,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말도 안 되고. 물론 부자가 그 범행 당했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만 어쨌든 이들이 타겟으로 삼았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만큼이나 힘들고 어렵고 못 사는 젊은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말 온 가족이 힘들고 어렵게 일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뭐 이런 분들. 어쨌건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결코 그런 범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성실하고 착하고 무고한 분들만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잡히고 나서도 이 친구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유영철이 지존파에게서 배운 것 같은데요. 온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더 못 죽인 게 아니다. 난 인간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옆에 있던 기자가 물었어요. 너는 엄마도 없냐? 이렇게. 그랬더니 엄마? 난 내 엄마를 내 손으로 못 죽인 게 아니야? 이렇게 답을 해요. 도대체 이런 인간들은 어떤 존재냐는 말이죠. 성장 과정? 그러면 이 김현양 같은 친구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자란 사람은 없을까요, 과연?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두 세상을 적으로 돌리고 다른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겠다 생각하지 않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오히려 자기만큼 어려운 다른 어린이들이 그 어려움에서 좀 벗어났으면 싶어서 오히려 자선도 많이 하고 돕는 선량한 시민이 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꼭 환경 탓만은 아니란 거죠. 그리고 이들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남들과.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직 세상의 때가 묻기 전인 어린이들이 살인을 하는 사건들도 생겨납니다. 깜짝 놀랐죠? 이 어린이 9살이었어요. 9살. 이름은 메리 벨. 세계 역사상 최연소 연쇄 살인범. 9살 여자 어린이가 동네에 아기 한 명을 살해하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4살짜리 또 동네에 있는 남자 아이를 또 살해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전혀 이 어린이가 살인을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마녀나 카인의 후예 같은 사이코패스 어른 살인범을 막 찾으러 다녔는데요. 그런데 얘가 살인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다가 글씨를 써놨어요. 두 번째 아이를 사회하면서 첫 번째 죽은 아이의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그 철자가 틀렸고 글씨가 너무 엉망진창이었죠.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면서 다시 상식을 깨고 가능성을 열고 어린일 수도 있다라고 하고 알리바이랑 주변의 족적 지문 다시 수사를 하니까 얘가 범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린이에 대한 책이 Cries Unheard, 들어주지 않은 외침이죠.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외침. 그게 뭘 뜻할까요? 이 어린이는 비록 살해를 해나가긴 했지만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나를 좀 막아주세요, 나를 좀 내 이 고통을 들어주세요 라는 외침을 남들이 못 듣는 외침을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범인임을 알렸다는 거죠. 아예 그 배에다 이름을 써가면서. 어쨌든 9살짜리가 연쇄살인을 한다. 이것은 어떤 도대체 그 후천적인 영향을 받았겠느냐는 거죠. 9살까지 살면서. 그래서 아마도 이 어린이의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악마의 악의 씨, 악마의 피 이런 것들을 앓고 태어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그 의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던지게 되죠. 그리고 이 어린이는 4살짜리 제임스 벌저라는 역시 영국의 어린이인데 요 위에 있는 10살짜리 어린이 둘에게 살해당합니다. 납치당해서 아주 처참하게. 이 어린이 둘은 나중에 권고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척키 시리즈를 너무 좋아했고 그거랑 똑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척키라는 그 어린이 영화가 어린이들을 살인자로 만드는 마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척키 시리즈를 본 어린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만약에 이 영화가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 세계에서 유사한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9살, 10살짜리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폭력성, 공격성, 광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도 비록 조금 나이가 많지만 14살짜리 중학생이 잠자고 있던 초등학생 동생을 인터넷에서 미리 주문했던 도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 해 동안 19건의 그 14살 미만 어린이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태어날 때부터 남과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런 생각들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연에서 돌연변이가 있듯이 예를 들어 개구리들은 보호색을 타고 태어나잖아요. 약하니까 천적들, 뱀 같은 존재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주변의 나무 색깔, 이파리 색깔과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초록빛 나무가 있는 곳에 청개구리, 초록빛 개구리가 정상인데 갑자기 하얀색 개구리가 태어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아먹히죠. 돌연변이들은 열성이고 자연 도태당한다는 것이 다윈의 적자생존 이론이죠. 그런데 가로팔로 같은 학자는 인간 사회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봤어요. 인간 사회에도 돌연변이가 있다. 그런데 인간 사회의 돌연변이는 자연 동물과 달리 외모적인 돌연변이가 아니라 심리적인 돌연변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약한 사람, 약한 어린 존재를 보면 보호해주고 싶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싶고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이고 그걸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데, 특정한 인간들은 그게 고장나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심리적 돌연변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문제는 뭘까? 그런 돌연변이들이 있으면 인간, 이 자연 사회에서는, 자연 생태계에서는 자연 도태가 되잖아요. 그들은 견뎌내질 못해요. 다른 동종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는 자연처럼 도태시키지 않아요. 전부 다 품어안고 사회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팔로 같은 사람은 인간 사회에도 자연처럼 심리적 돌연변이들을 도태시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사이코패스 이론까지 내려오는 거죠. 분명히 우리와 다른 존재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아돌프 히틀러,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자, 학살범들, 연쇄살인범들, 이런 존재들이다라고 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찾아내야 한다. 가로팔로도 어떤 주장을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죄형 법정주의, 법의 평등, 모든 사람은 저지른 죄의 크기만큼 벌을 주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러한 심리적 돌연변이고 양심이 없고 얘는 언제든지 큰 살인이나 학살 같은 걸 저지를 사람인데 지금 발각된 거는 사소한 폭행으로 발각돼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사실은 양심이 있고 모범적인 사람인데 술 먹고 싸우다 실수로 옆자리에 있는 사람을 툭 쳤는데 사망했어. 죽어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저지른 죄의 크기는 김이라고 한다면 기억이라고 하면 기억씨 A씨가 훨씬 더 커요. B 니은씨 나씨는 저지른 죄는 작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양심, 도덕, 심리, 욕구, 충동, 성격 이것은 정반대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그래 가로팔로의 주장은 이런 심리적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들을 속아내야 된다. 그들이 어떤 죄를 졌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심리적 돌연변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들을 도태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인일 경우는 아예 다 죽이고 성인이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장기 격리한 상태에서 두고 보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로팔로의 주장 좀 괜찮은가요? 고기를 도리도리. 예, 바로 선생님 말씀 바로 그럽니다. 이 가로팔로의 주장이 그대로 누구한테? 무솔리니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무솔리니가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그러한 심리적 돌연변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 당시 이탈리아의 법정에 불려온 그런 심리적 돌연변이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특징이. 네, 이 사람들은 일단 인종적으로 백인이 별로 없어요. 흑인, 유색인종, 그 다음에 집시. 왜? 이탈리아 로마 옛날부터 노예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아프리카에서 또 지중해에서 노예들을 잡아오고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사는 조건이 열악하니까 그들 중에서 아무래도 다툼도 많이 나오고 싸움도 많이 나오고 범죄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들이 결국 이 사회 윤리 규범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살다 보니까 쟤들은 정말 양심이 없는 존재들 같아. 심리적 돌연변이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그거야 가로팔로 선생. 우리 사회에 암적인 존재, 열등인자들, 심리적 돌연변이, 그들은 누구야? 바로 집시, 유색인종. 그 다음에 또 누구지? 유대인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종에 대한 차별, 학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접근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와 다른 존재가 있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카인의 후예 또는 마녀 무엇이라고 부르건 현대사회에 와서 그것을 어떤 집단화시켜서 특정 집단은 어떤 특정 지역은 뭐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집단보다 열등해, 그곳에 범죄자가 많아, 이런 이야기들 인터넷 가면 무수하게 지금 보입니다. 그렇죠? 예,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들 무수하게 많이 보죠. 똑같은 접근이란 거예요. 똑같은 시각이고, 나치 히틀러나 일제나 과거에 마녀 사냥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심리 상태란 겁니다. 다만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들이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이미 그들은 나치 600만 명을 학살한 그들 이상의, 우리 대한민국 인구 4천쯤 한 300만 좀 넘어서나요? 그 중에 과연 얼마가 죽어나갈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편견, 어떤 우리와 다른 존재가 있어, 그들은 악해, 나빠, 열등해 라는 구분, 집단을 특히 그렇게 생각하려는 인식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다시 범죄 문제로 돌아오면 그런 생각들이 결코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만약에 정말 과학의 힘으로, 과학에서 입증되는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또는 히틀러, 이런 인간들을 미연에 우리가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들의 범행을 미리 막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 사람들, 그들의 손에 목숨을 희생당한, 예를 들어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보더라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게 된 적폐라고 지적된 그 해당된 많은 사람들과 이준석 선장, 또 뭐 유병헌, 뭐 이런 사람들의 정말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미연에 알아내서 막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족 상당의 비극, 한국전쟁의 그 참화, 또는 5.18 민중항쟁의 그 학살,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미리 파악해서 막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만약에 그들의 특성, 그들의 유전인자건 호르몬이건 뭐 무엇이건 간에 그들을 미리 발견해내는 방법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들은 당연히 노벨상 제1순위가 되겠죠. 지금도 수없는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가로팔로의 후예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도대체 무엇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가? 무엇이 그런 잔인하고 가혹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가? 태어나는, 물려받는 그러한 속성들인가, 아니면 자라나면서 영향을 받는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입양아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원래 생부모 중에 한 분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혹은 한 분 이상 두 분이 다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양부모, 입양됐는데 양부모에게서는 전혀 범죄 기록이 안 발견되는지, 혹은 거꾸로 생부모는 전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양부모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조사했어요. 과연 어떨까? 어떨까요, 여러분? 누구의 영향이 더 클까요? 생부모의 영향이 더 클까요? 같이 자라고 길러준 양부모의 영향이 더 클까요? 양부모. 만장일치네요? 생부모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예, 용감합니다. 사실은 어때요? 저희 답이 나오죠? 친부모, 생부모가 조금 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이건 뭐예요?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닙니다. 얼마나 이 입양아 중에 생부모, 양부모에게서 범죄가 있고 없고 한 집안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 한쪽은 12%, 친부모가, 이게 12%는 무슨 말이냐면 생부모가 범죄자인데 양부모가 범죄자가 아닌 경우, 범죄자가 된 경우가 12%란 거예요. 생부모가 범죄자가 아닌데 양부모가 범죄자인 경우, 그 중에 한 분이죠.
그건 6%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길은 양육한 양부모보다 범죄는 생부모가 좀 더 많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걸 이 퍼센테이지보다 전체 샘플 사이즈로 보면 이건 그다지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우리 뇌신경작용 별의별 연구를 다 해봤어요. 성염색체, Y염색체 있죠.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남성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강력 범죄자에게서 더 작은가 많은가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더 많은가 작은가 이런 걸 막 비교해봤습니다. 조두순이 범행을 했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조두순 뭔가 달라. 우리랑 다를 거야. 조두순 아마 남성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일반인보다 더 많이 나올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연구들을 이미 오래전에 해봤지만 어떠한 것도 강력범죄의 원인이라고 일반적으로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한두 살이 있었죠. 그리고 고민은 깊어져 가는 거죠. 어떻게 막을까? 미래의 유영철, 미래의 정남규, 미래의 강호순, 미래의 아돌프 히틀러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계속되는 이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이뤄서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아기를 가져보신 분들은 병원에 가면 뭐합니까? 임신했을 때 검사하죠. 검사 항목에 뭐가 있어요? 기형. 그렇죠. 예. 기형이 있는지 태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걸 검사합니다. 왜? 우리 법에 기형이 발견되면 낙태를 해도 되니까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기형을 안고 태어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게 낫지 않냐는 그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잔인하지만 어쨌든 우리 현대 사회가 그래요. 만약에 기형을 미리 검사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사이코패스, 학살범, 연쇄살인범의 징후를 미리 태아 때 검사할 수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내 아기가 100%는 아닐지 몰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진단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손주가 만약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었다. 사이코패스와 학살범이 될 징후 발견 및 그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 이게 제출해서 길죠. 여기에 지금 의학계의 노벨상을 탄 연구 성과에 의하면 태아 시절에 간단한 검사만으로 그가 미래의 연쇄살인범이 될지 학살범이 될지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모든 태아에게 그 검사를 의무화하고 만약에 그러한 징후가 발견된다면 그 태아에 대해서는 강제 낙태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러분들은 그 법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찬성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찬성하실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계시네요. 반대하시는 분. 절대 다십니다. 자, 그러면 하시는 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반대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 PD의 연쇄살인범이 탄생합니다. 그가 320명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네. 쉽지 않은 질문이죠. 네. 물론 그 전제는 뭐죠? 그 전제는 정확하냐?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가 안심해야 될 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직접 정말 받는다면 얼마나 갈등이 생길까요? 아마 부부간에도 엄청나게 싸우실 거예요. 이게 또 입장이 바뀌죠. 어떻게? 내 아기가 그런 진단을 받느냐? 남의 아기가 그런 진단을 받느냐? 내 아기가 진단을 받고 또 내 손주가 그런 진단을 받는다면 목숨을 걸고 안 돼. 우리 아기가 그렇게 되려면 보장이 어딨어? 가능성이 있다는 것 뿐이지. 내가 절대로 그렇게 안 되게 할 테니까 낳게 해주세요. 라고 하겠죠. 만약에
다른 아기가 그래서 저 아기가 우리 아기를 나중에 죽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어떡할까요? 저대로 태어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무책임하잖아요. 저 아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나중에 다칠 수가 있는데. 인간이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 편이야? 남의 편이야?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인간다운 세상에 살려면 바로 그러한 나와 우리라는 이 틀에서 좀 깨고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좀 더 보편적으로 좀 더 우리가 같이 함께 동의할 수 있도록.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합의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가 됩니까? 국민연금, 노령연금, 무상급식, 자사고에 대한 폐지, 무엇이 되든 간에 입장에 따라 너무나 극명한 대립과 갈등만 나타납니다. 우리 건 절대로 안 돼. 너네 건 좀 이렇게 되는 거죠. 범죄 문제도 똑같다는 겁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범죄라는 게 꼭 타고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후천적으로 성장하면서 배우고 듣고 보고 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이제 사실 범죄학에서는 또 범죄심리학에서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오늘날까지 결론은 그래요. 아직까지는 획기적인 어떤 연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는 유전자, 성염색체, 호르몬 어떤 것도 타고 태어난 어떤 것도 사람을 범죄자와 범죄자가 아닌 것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결론이고요. 그러면 무엇이 범죄자를 만드느냐? 바로 사람이 타고 태어난 이후에 그에게 어떠한 양육을 해주느냐, 어떠한 감정적 교류를 주고받느냐,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빨간색 4가지에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과 함께 온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 또 아이를 둔 부모님들,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 할머님들, 아마 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이제까지 모든 연구를 다 해보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저지르지 않는 사람 사이는 바로 이 4가지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뭐냐? 첫 번째, 애착.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믿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그 느낌. 반대로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고 믿고 보호해주고 싶다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애착입니다. 그런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동안 제가 무수한 범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연쇄살인범, 연쇄성폭행범, 부모를 살해한 자, 자녀를 살해한 사람, 자매를 살해한 사람, 형제를 살해한 사람. 그런데 말이죠. 실수나 순간적인 충동, 이런 것들 때문에 행해진 범죄 말고 정말 우리가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 그들 모두에게서 공통된 것들을 제가 발견합니다. 제가 범죄자들 만나 주로 2시간에서 3시간, 많을 때 한 4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라는 질문을 꼭 해봐야죠. 그러면요, 이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그 질문을 그냥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라퍼 형성이라고 해서 비록 저는 프로파일러고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긴 하지만 초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신문 기법을 사용해서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신뢰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그 이후에 질문을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럼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양미간을 모으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요. 이미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에 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언제 제일 행복했었더라? 이 답을 내가 이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근데 한참을 그렇게 고민하다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란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니, 어렸을 때 초코파이라도 하나 놓고 생일 축하 받고 그랬던 적 없어요? 아유, 생일이 언제인지도 우리 가족은 모르는데요. 엄마 아빠랑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가고 그랬던 적 없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 그랬던 기억이 있으면 지금 바로 생각날게요.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 지금 당신이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제일 아파하고 슬퍼할 사람이 누굴까요? 꼭 물어봐요, 제가. 마찬가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실제 부모가 살아계세요. 부모님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요? 참,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건 그들 사이에 애착이 없다는 거예요. 애착이 있는 사람, 누군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된 사람은 그의 수가 많고 적을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할머니, 어떤 친구는 엄마 아빠가 서로 다투고 싸우시고 아이는 할머니한테 맡겨두고 다 뿔뿔이 헤어져서 그렇게 살아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뭐 교육도 잘 못 받고 힘들고 생계도 어렵고 해서 절도하다가 저를 만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죄를 반성도 하고 있어요. 막 얘기 나누다 막 울어요. 울고. 그때 제가 질문, 누가 지금 가장 슬퍼하고 아파할까? 이 질문만 딱 듣는 순간 막 오열을 하고 견디질 못해요. 그러다가 울다 할머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비록 그런 사소한 범죄 실수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남을 고의적으로 해치거나 이런 행동은 못합니다. 그게 애착의 힘이란 거예요. 내 뒤에서 브레이크처럼 확 잡아당기는, 친구 여러 명이랑 같이 막 난투의 현장에 가서도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땡기는 힘, 그게 바로 애착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전념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꿈 같은 거죠. 내가 모든 것들을 걸고 꼭 이루고 싶어라고 하는 그 대상. 물론 청소년들에게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공부죠. 공부에 전념하고 열심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우리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릴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전념. 꼭 공부만은 아니죠. 뭐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무엇의 공간에 거기에 나의 꿈을 싣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성취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전념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사소한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남을 짓밟고 해치는 악질적인 범죄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죠? 안타까운 게 우리 친구들 여기 와 있는 아주 정말 멋지고 똑똑한 우리 어린 친구들, 학생들은 안 그러겠지만 다른 친구들 만나보면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없어요. 꿈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꿈 같은 소리하고 나빠졌네. 꿈꾸면 이뤄줄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너무 이제 각박해지고 메말라지고 현실이 눈에 와 있는 거죠. 전념이란 대상, 재미가 있어야 전념할 거 아니겠어요? 의미가 있고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참여. 이 세상에 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참여란 거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집에서 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에게 하나하나 임무를 같이 부여하고 합니다. 우리 막내는 휴지 당번이에요.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지면 휴지 당번 그러면 가져와요. 그러면서 내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 뻐기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건 그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의 자리가 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나의 역할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세월호 참사가 왜 생겼나요? 자기가 해야 할 그 역할 제대로 안 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들은 이 참여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생활화 습관화된 게 아니란 말이죠. 돈벌이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빨리 힘들고 어려운 거 떼어버리고 월급이나 받고 월급도 많이 안 주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할 필요 뭐 있어?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참여란 것은 꼭 나에게 보상이 얼마가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내 자리, 내 역할, 나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잘못하면 구멍이 생기고 남에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선생님들께서 공부도 잘못하고 뭐 키도 작고 운동도 못하고 이런 친구들에게도 막 하나씩 줬어요. 그렇죠? 청소단 반장, 무슨 뭐 줄반장 뭐라도 줬어요. 역할을 하도록. 지금은 우리 학교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거칠고 말 안 듣고 이런 아이들 아예 다 빼버리죠. 넌 하지 마. 넌 안 해도 돼. 청소도 안 해도 되고. 그건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참여를 시켜야 돼요. 자리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념. 신념이란 것은 뭡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올바른 길을 걸을 거야. 나는 법을 어기지 않을 거야.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차라리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것을 뺏지는 않을 거야. 이런 것이 신념인 거죠. 그 신념은 어떻게 생깁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가장 크고요. 독서, 그렇죠? 다양한 책들을 읽고 특히 위인전기전집 같은 것들을 읽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라는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지. 이 신념은 남이 줄 수 없어요. 최근에 그런 이야기 어르신들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요즘 아이들 너무 큰 문제야. 윤리교육 좀 강화해야 되겠어. 근데 그건 신념을 강제로 심겠다는 말씀이에요. 안 줘. 공자 말씀이. 그렇죠?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서 너희들 그렇게 해 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신념은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스스로가 믿고 스스로가 갖고 와야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신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있습니다. 너무 학업, 그렇죠? 성적, 경쟁. 야, 너 책은 어떻게 읽어요? 오로지 논술 대비. 딱 요약. 이것만 하죠. 그 안에서 작가의 정신과 고뇌와 정성, 삶의 흔적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서 나의 신념으로 하나씩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질 않아요. 여행, 그렇죠? 혼자서 힘들고 어렵게 지루한 거 가보고 산에도 한번 그만 내려갈까? 그걸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올라가서 야 여기가 정상이구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모두 신념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언제 그걸 다 해요. 차라리 체육관 가서 그렇죠? 사교육으로 하는 게 빠르지.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신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라는 것, 범죄 심리라는 것, 그것이 결코 이상한 특별한 우리와 다른 누군가를 찾아내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될 수가 있는 인간 세상, 인간 사회 그 오묘하고 복잡하고 조금만 잘못되면, 그렇죠? 유영철, 정남규, 강호선 그들의 피가 더러운 것이라면, 그들의 피가 악마의 피고 그들의 피가 살인자의 피라면 그들의 부모도 그래야 되겠죠. 그들의 조부모도 그래야 되겠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조부모도 살인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살인자의 자녀들이 살인자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치부심. 우리 아빠가 살인을 저지른 바람에 우리 집안이,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아왔어. 난 살인자를 혐오하고 미워해. 오히려 더 살인자가 싫어. 자기가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아이야, 너는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야 돼. 너만 잘 살아야 돼.
학교에서 친구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받아서 뭐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 네 일이 아니야. 그렇게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남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신념이 생기지 않아요. 애착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성공할 수 있겠죠. 국회의장까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고급장 캐디를 잘못 건드렸다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검사 될 수 있어요. 지검장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다가 바바리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건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다는 아니란 말입니다. 범죄 심리가 그렇게 오묘한 거예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여러분께 약속한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예, 저 뒤에 계신 어머님.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와서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좋은 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도 많아요. 말하자면 이제 집에 부모가 없어가지고 학업도 어렵고 또 물건도 안 챙겨오고 하다못해 연필이나 이런 것도 안 가져오는 애가 이제 다른 보통 아이가 옆에 있으면은 그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가 되게 힘들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요즘에 학교에서 걔가 모르냐면 그 옆에 아이가 가르쳐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네. 연필 안 가져오면 그걸 자꾸 달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면 집에서는 어떻게 말해줘야 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일단 처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아이들은 없었으면 좋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고 그 아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업이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런데 하나만 더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 사회는 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른이 되었을 때 더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자녀가 계시다면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 친구는 너와 다르단다. 그렇죠? 엄마 아빠도 없고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못 배울 수도 있고 만약에 물건을 안 가져왔다면 네 걸 빌려주렴. 그리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같이 놀아주렴. 그게 훨씬 더 자녀에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리더십도 키워주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그 아이처럼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반대로 너 걔랑 놀지 마. 너 걔 가까이 가지 마. 혹시 너 피해 입으면 어떡해? 그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그 아이에게는 따돌림을 당한다.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 이런 악감정만 심어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자녀분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네. 예.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그걸 주폭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부르고 있죠. 술만 드시면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를 가신다고 해결된 문제는 절대로 아니죠. 다른 분도 그렇지만 이사 가신 곳에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는 보장이 없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것 같은 맥락인데 우리 이웃에 있는 상처 입은 분들 그리고 행동통제 잘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사회가 제대로만 되어 있다면 국가 사회가 맡아서 해결해 줄 부분이죠. 그 부분은 꼭 처벌이 아니라 그분을 데려가서 치료하고 해독하고 알코올 의존 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술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술이 원인이 아니거든요. 술의 힘을 빌려서 하시는 것이지 그 마음속에 있는 울분과 분노와 불만과 열등감과 좌절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해소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본인이 자발적으로 못하시기 때문에 사회가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가사회가 그런 정도의 복지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정성과 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웃분들이 다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안타깝지만 떠나시는 것보다 배척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이웃으로 받아들이시고 대화를 하시고 그분도 느끼고 있거든요. 본인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이웃분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느낌 더 반발하게 됩니다. 그것보단 차라리 감싸 안아주시고 너무 좋은 분인데 술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좀 치료 받아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예, 한 분만 더. 예, 우리 어린이. 예. 네. 이거 그 마녀 가려내는 거야 재판에서요. 예. 안 울면 마녀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녀가 울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는 척을 하면 그쵸? 예, 원래는 안 우는데 자기가 안 울면 마녀라고 발각되니까 마녀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우는 척을 할 수 있겠죠. 예, 아주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마녀 재판을 벗어난 마녀가 있었대요. 근데 반대로 사실은 울음이 나올 상황인데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못 울었다가 마녀로 오인받았던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재판이 대단히 잘못됐고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예. 예, 그러면 마지막 한 어린이만 더 받고 프로파일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박수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사실 참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프로파일러라는 예를 들어 의사나 검사나 판사, 변호사 이거 다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되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죠? 어떤 시험 합격하고. 근데 프로파일러는 아직까지 그렇게 정해져 있질 않아요. 지금 있는 건 뭐냐면 일단 경찰관이 되는 것. 경찰관이 된 다음에 경찰 내에서 형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 내에 범죄심리 분석요원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범죄심리 분석요원이라는 그 자리에 배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적인데 우리 어린이가 클 때쯤 되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경찰관이 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셜록 홈즈 탐정처럼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프로파일러로 직업을 갖고 억울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서 사건 해결해주고 또는 경찰, 검찰을 도와서 사건 해결해주고 이럴 수도 있게 되겠죠. 그거는 나중 미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죠? 뭐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주신 표창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학생 협력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했네요. 여기 광명 역시